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엄청 추웠잖아요? 네. 살짝 날이 풀리긴 했는데도 춥더라고요. 주말에 잠깐 따뜻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저는 더 따뜻했던 것 같아. 왜요? 왜냐면요. 와이프한테 진짜 몇 년 만에 칭찬을 받았거든요. 오. 왜 칭찬을 받았는지 아세요? 목욕을 했나요? 목욕했다고 칭찬을 해줍니까? 몇 년 만에 목욕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와이프한테 칭찬받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은 제 MR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트라제 벌써 10년이 넘어간 차잖아요.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한두 군데씩 이렇게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한 석 달 전쯤인가 사이드미러 있죠. 네. 보조석 사이드미러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이게 접히지가 않아. 자동인데 원래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양쪽이 쫙 접히고 다시 또 누르면 이게 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운전석 거는 되는데 보조석이 안 되더라고요. 와, 10년 전에 나온 차인데 그게 돼요? 그때 좋은 차 샀다니까요. 대단하네요. 예, 10년 전에도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장이 나니까 동네에 있는 공업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치려면 얼마나 드나요? 물어봤더니 13만 원 아니면 15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가격이 너무 비싸죠. 거기다가 보통 그런 부품 가격은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 정가잖아. 근데 13만 원 아니면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이드미러 자체가요. 요즘은요. 그냥 순정품으로 보급되는 게 색깔이 맞춰서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냥 흰색 맨바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색 맨바탕에 사이드미러를 달기 전에 거기다가 색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 차와 비슷한. 제 차는 은회색이거든요. 네. 은회색을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대요. 근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거 칠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질까? 근데 공업사 사장님 얘기로는요. 이거를 도색이라고 하죠. 도색을 할 때 도색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도색 넓이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대요. 한 번 도색을 하게 되면 전체 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합니다. 에이,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근데 그거는요. 그 공업사 사장님이 도색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도색업체에 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고 저보로는 이거를 폐차장이나 이런 데 가면 저와 비슷한 색깔의 차가 폐차될 때 그 부품만 따로 떼가지고 판매하는 곳이 있으니 거기서 사다 다시는 게 훨씬 쌀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래야 되나? 제가 석 달 동안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사이드미러 접지도 않고 좀 무리하게 옆 운전자들한테 무리하게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희 애들도 자꾸 뭐라고 하고 와이프도 이거 불편하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일단 폐차장에 한번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 색깔의 사이드미러가 있어야지 그걸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그 차가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있는 폐차장은 제가 한 달 전부터 전화했는데도 그 색깔의 차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요. 11번가나 옥션이나 이런 인터넷에 그 폐차된 차로부터 나온 부품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이드미러도 있어요. 전동 사이드미러가. 예. 그래서 그걸 샀죠. 이제 산 다음엔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달아야 되잖아요. 네. 공업사에 또 갖다 주면 공업사 사장님은 이것도 공임을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쵸.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달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주문을 한 다음에 인터넷을 또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각 차별로요. 인터넷 카페들이 다 있거든요. 제 차 트라제 오너들의 모임도 있어.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올라온 게시물들을 보다 보니까 혼자서 DIY로 사이드미러를 교체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셨냐? 유튜브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고치는 방법이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대요. 진짜일까?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진짜 있어. 사이드미러 교체 이렇게 치면요. 사이드미러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요. 아마 공업사 사장님이나 뭐 카페 회원인 것 같아요. 그걸요. A에서부터 Z까지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이야. 근데 단점은요.
유명차죠. 잘 나가는 차에 대한 그런 건 있고요. 각 차마다 이게 또 교체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겠어요? 네. 트라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트라제는 그 동영상을 보고 교체하려고 했더니만 그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다른 차는 차문에 뭐 어디를 뜯으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트라제가 제일 쉬워요. 드라이버 하나만 가지고요. 그 사이드미러 바로 밑에 그쪽만 살짝 열면 되는데 그 동영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일반 뭐 우피러스나 이런 차의 사이드미러 교체하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도 또 인터넷 찾아봤더니 드라이버로 이렇게 여는 방법을 그냥 말로 설명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만에 그대로 쫓아해가지고 사이드미러를 고쳤거든요. 네. 그 고치고 왔더니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공업사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칭찬을 해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상당히 아꼈겠네요. 그렇죠. 원래 공업사 사장님은 13만 원에서 1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드린 돈은요. 인터넷에 살 때 그 3만 2천 원에 샀어요. 쿠폰 할인까지 받아서. 그리고 제가 드린 2시간. 근데 해보니까요. 교체하는데 방법만 알면 10분도 안 걸리겠더라고요. 제가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어디를 드라이버를 대가지고 열어야 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한 2시간 동안 헤맸긴 했는데 방법만 알면 또 고장나면 제가 고쳐도 10분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제 엔진 오일 갈고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엔진 오일 교환법도요. 예. 동영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혹시 자동차 부품 같은 거 바꿔야 되는데 공업사에서 너무 많이 부른다 하면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 공업사 사장님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어요.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저희 애청자분들은 좋아하시겠죠. 사실 유튜브에 비밀이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엔진 교체하는 거 이런 거 말고는 동력계 부품 바꾸는 게 아니면은 충분히 유튜브 보고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전동 사이드 미러를 제 손으로 고쳤다니까요. 하긴 저 총각 때 타이어도 제가 갈았어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앞으로는 고액 상습 체납자 더 버티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와하. 자, 그리고 대주주의 변칙 상속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이 됩니다. 오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서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고액 상습 체납자가 보통은 이 재산을 숨길 때 누구 이름을 빌리겠습니까? 친구 이름을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 친인척까지 확대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거죠. 아하. 고액 상속 체납자는 본청 중심으로 기획, 분석, 검증을 하도록 하고 체납 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는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여권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금이 많이 밀리면은 해외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해야지 세금 제대로 낼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밀항을 해야 돼, 이제는. 아하. 세금을 안 내면. 인천에서는 좀 밀하기 힘들지 않나요? 밀항을 해도 그 배 지하칸 같은 데 있잖아요. 물고기 넣어두는데. 물고기랑 같이 숨어 있어야 돼요. 간혹 질식사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 앞으로 질식사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무섭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자료는요, 업종별로 시각화해서 일반 국민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러한 보도가 나오니까 어떤 분이 사이다 발언을 해주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아예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주민등록, 의료보험, 운전면허 이런 거 다 말소를 해버리자.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죠. 나라에서 보호해줄 이유도 없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희 경불진도 못 뜨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불진은 해외에서도 공짜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주말에 화나는 뉴스가 전해졌죠. 뭐냐면요,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금융권에 엄청 많다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권한테 니네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해봐라. 그때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다시 한번 이거 좀 이상한데? 조사를 해봤더니만 줄줄이 엮여가지고 다 드러나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정부가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대요. 어떤 방침이냐?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벌칙, 제재 조항을요 강화하고요. 채용 과정에서 부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각 예비 합격자에게 순번을 부여한대요. 네. 대학 입시처럼요. 그래서 지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합격자 중에 채용 비리가 나오면 그 사람 퇴사시키고 예비 순번자 중에 다시 입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해요? 빈자리는 나중에 다시 또 채운다는 몰래? 거예요. 예. 몰래 채우는지 아무튼 공공기관에서는 그동안에 뭐 인건비 세이브 된다. 그냥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요. 정부는요. 또 채용비리 발생 시 연루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대요. 그리고 퇴출을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방침도 세웠다고 합니다.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만 걸려도 다 퇴출시켜버리겠다는 거죠. 네. 특히 이런 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는요. 임원들이 많이 저지르잖아요. 네. 심지어는요.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모 은행에서는요. 면접을 보는 그 면접 임원 면접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대. 우연일까요? 미리 알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면접관 아들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고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보통 올림픽이나 이렇게 국제 대회 하면은 그 나라 선수가 들어가는 종목에는 그 나라 심사위원이 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고 금융권이 그동안에 채용 비리를 저질러 왔는데 니네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일 저지른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치. 내 자식 내가 면접 볼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다. 난 몰랐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임원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도 법은 있대요. 해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요. 유죄 판결이 받게 되잖아요. 네. 이런 짓거리를 한 임원 이름을 공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개망신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네. 또 아까 얘기대로 직원이 채용 비리에 연루될 경우에는요. 업무에서 폐지하고요.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요. 채용 비리 관련 징계 시효를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5년도 좀 짧은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연장해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부정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요. 이것도 명문화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겠죠. 5년간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대요. 부정합격자의 경우. 네.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부정채용을 청탁한 자의 이름도 공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이것도 개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꼼수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강화를 한다고 해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채용 공고를 안 하다가 갑자기 딱 하루만 올리는 거지. 그러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만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꼼수를 쓰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개정안에 아마 포함을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꼼수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이런 꼼수 더 이상 쓰지 못하게 경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청와대 신문고라는 아주 좋은 곳이 있죠. 그렇죠. 아니면 경불진 신문고도 있어요. 침낭 안에서 덜덜 떨며 밤을 새웠어요. 고생스럽지만 한국에 들어서는 애플 1호점의 첫 고객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능 프로 1박 2일 찍는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한다고요? 네. 이날이 영하 18도였대요. 하필. 아이고. 왜 이 침낭에서 밤을 새웠겠습니까? 서울의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여기 가로수길에서 27일 애플 스토어 1호점이 오픈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날 한 총각이 여기에서 밤을 샌 거죠. 아이고. 자기가 1호 고객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친구는 전날 오후 3시에 도착을 해서 19시간을 벌벌 떨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친구 감기 안 걸렸을까요? 사진 찍고 기념품 받고 집에 들어가서 아마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지 않을까. 아이고. 저만의 추측인데 이 친구가요. 아이폰 7 플러스를 쓰고 있고 거기다가 애플워치, 맥북, 아이패드 거의
전 라인업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애플 마니아인데 그만큼 이 애플 스토어 국내외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한누리가요,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관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40만여 명에게 소송 위임을 받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아하. 한국 사법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가 참여하는 공동 소송이 곧 진행이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소송 참여 희망자 40만 3,722명에게 소송 위임을 받아서 3월 중 소장을 제출한답니다. 한누리는요, 구체적인 소송 위임 절차를 거쳐 원고 규모가 확정되지만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소비자 소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송 참여 자격에 해당할 경우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아이폰 사용자들도 소송 위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누리가 제시한 소송 위임 조건, 이거 궁금하실 텐데요. 착수금 없이 인지대 등의 소송 비용을 모두 한누리가 먼저 내고, 다만 승소를 했을 때 승소 금액에서 소송 비용과 성공 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국내법의 경우에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며 별도 소송 없이 전체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 소송제가 증권 분야에만 도입이 돼 있다. 이거 예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랬었죠. 이번 소송은 소송 인단에 한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 소송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누리는요, 국내 법원에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요. 이용자 몰래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저하한 애플의 행위가 민법상 채무 불이행, 불법 행위, 소비자 기본법 위반,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요, 1인당 20만 원. 좀 적은데요? 예, 많이 적죠. 앞에서 제가 19시간을 꼬박 센 총각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날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줄을 제법 섰더라고. 저도 봤어요. 그 추운 날에. 그만큼 한국 소비자들은 애플 브랜드를 사랑하는 분이 많아요. 신뢰하는 분도 많고. 그런데 애플이 정작 소비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행각, 이거는 소비자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게 일방적인 원사이드 러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생살이 보일 정도로 벗겨진 발로 메이저 테니스 대회 4강 신화를 이룬 정현 선수. 네. 근데 정현 선수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스포츠 스타가 있으시거든요. 아, 박항서 감독? 맞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우리한테 큰 감동을 주고 계시죠. 뭐 박항서 감독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베트남 U23 대표팀을 이끄시고 계시죠. 근데 이끈 지 3개월 만에 아시아 축구 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잖아요. 네. 3개월 만에. 그래서 박항서 매직이다. 예전에 저희 월드컵 때 히딩크 매직, 이것과 비슷하게 베트남 국민들한테 추앙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결승이 열렸었잖아요. 근데 연장전 끝에 아쉽게도 우즈베키스탄한테 1대2로 석패를 했죠. 그렇지만 베트남에서는 그래도 잘했다. 네. 국민 영웅이다. 대대적인 행사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눈이 막 오는데 선수들은 반팔을 입고 뛰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경기장이 아예 선이 안 보일 정도로 하얘. 그런데도 축구를 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런데도 한 골을 먹은 상태에서 동점골을 만들고 연장까지 갔는데 좀 아쉽게 지긴 했지만 네. 베트남 선수들 진짜 잘 뛰더라고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었어요. 많은 분들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베트남이 출전한 결승전 경기를요, 어디서 우리 국민들이 봤느냐?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이거를 실시간 생중계를 했어요. 오. 근데 재미난 게 또 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네이버나 이런 데 실시간 중계 같은 데 보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축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죠. 그리고 해외 축구 네.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죠. 그러면 베트남 결승전도 해외 축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이버에서는요 이거를 그냥 축구에 실었어. 아, 박항서 감독이 한국인이니까 그랬나 보죠.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박항서 매직에 열광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럼 박항서 감독의 올해 박항스는 베트남이겠네. 아, 박항스가 아니라 거기서 예, 박항서 보내시겠죠. 네. 운동도 하시고. 아무튼요, 축구 얘기를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요 박항서 감독의 축구 결승전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우리 애들이 이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축구하면은 그래도 경기 규칙이 좀 간단한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하나가 딱 이해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뭐냐? 옵사이드. 네. 우리 아들한테도 이걸 몇 번을 설명해 줬는데도 이해를 못해. 그냥 옵사이드 없이 그냥 축구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축구를 잘 모르시는 여성분들도 보통 그런 얘기하죠. 아니, 옵사이드 같은 규칙 왜 만들어놨을까? 그쵸, 농구에는 이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옵사이드 규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살짝 설명드리자면요, 공격팀 선수가요 수비 선수보다 앞에서 공을 받는 경우에는 선심이 깃발을 들거든요. 반칙이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공격팀 선수가 수비 선수보다 앞에 있더라도 공과 상관없으면 보통 반칙이라고 안 하는데 네. 예전에는 이것도 다 반칙이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좀 공격 축구 지향을 하기 때문에 공과 상관없는 경우에는 반칙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을 받는 경우에는 예. 이게 반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 얘기를 드리면 이게 왜 반칙일까?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자유롭게 플레이하도 내버려 두는 게 훨씬 재밌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까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농구 같은 경우에는 골대 밑에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 그쵸. 공만 받아가지고 하는 선수들. 축구로 치면 그 선수들은 다 옵사이드예요. 예. 근데 왜 축구에는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축구의 유래를 알아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중세 유럽에서 마을 축제로 즐겼다고 합니다. 이게 유래라고 해요. 이걸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보통 뭐 중국에서도 축구를 했다,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도 축구를 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일단 현대 축구는 유럽에서 출발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따르면요, 당시에는 마을 축제로 즐겼기 때문에 규격한 운동장이 따로 없었대요. 그냥 마을 길거리에서 그냥 쫙 네모 반듯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길에서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경기장이고요, 골대와 골대 사이 거리가요 심지어 4km가 되는 그런 경기도 있었대요. 4km 어떻게 뛰어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마을 간의 대항전으로 이렇게 축구를 즐기다 보니까요 이기게 되는 경우 영웅이 되겠죠, 거기 참가한 선수들은. 하지만 지면 역적이 될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마을 축제 축구에서 이기기 위한 꼼수가 난무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꼼수가 뭔지 아세요? 적진 골대 근처에 깊숙이 숨어 있어. 네. 숨어 있다가 공이 날라오는 순간 몰래 낚아채가지고 득점하는 경우. 이런 꼼수를 쓰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겁니다. 동네 축구는 이렇게 하고 있죠, 계속. 그렇죠. 옵사이드가 없으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한 마을에서 이런 꼼수를 쓰면 다른 마을이 가만히 있을까요?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극기야는요 이런 경우까지 발생이 됐대요. 모든 선수가요 중간에는 없어. 상대방 골대 앞에 서가지고요 공이 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형국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결국 경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으로 변하기가 일쑤였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게 축구 경기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너무 꼼수 쓰는 거 아니야?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너무 치상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없애자. 규정을 만들자. 그래서 이때부터 업사이드 규칙을 만들어서 반칙을 선언해 왔다는 거예요. 이후 축구는 다시 즐거운 스포츠가 됐다고 하고요.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옵사이드 규정이 없었으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로운 플레이를 할 수 있게 그냥 놔두면 될 텐데 이걸 방해하는 옵사이드 규칙이 없었으면 지금과 같은 현대 축구의 인기도 없었을 것이다. 현대 축구가 이렇게 인기 있게 된 게 바로 옵사이드 규칙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경제방송에서 왜 축구 이야기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경제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축구의 옵사이드 규칙 같은 게 경제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경제 업사이드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이를 위해 옛날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런 사례에 등장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1970년대 초 석유 파동이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이때 미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는 석유 파동으로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까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소형차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 소형차를 출시하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열광을 했겠죠. 네. 자동차 디자인도 멋진 데다가 기름값 비싼데 기름값까지 절약할 수 있는 소형차. 너도 나도 이 소형차를 구매하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소형차가요, 달리는 도중에 앞에 있는 벽이나 이런데 조금만 충돌해도 보통 차가 충돌하면 그냥 멈추면 끝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차는요, 폭발을 했대요. 오. 차 한두 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모델의 소형차에서 이런 비슷한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 불안했겠죠. 이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의혹을 제기했대요. 하지만 해당 자동차 회사는 이거 별 문제 아니다, 폭발한 거 몇 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대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니네가 너무 세게 달려가지고 폭발한 건데 이게 뭐 차의 문제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하지만요, 1972년에 릴리 그레이라는 사람이 13세의 아들과 이 차를 타고 가다가 또 부닥친 거야. 충돌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근데 차량이 또 폭발했어요. 문제는요, 이때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 차를 몰던 릴리 그레이라는 사람은 사망을 했고요, 아들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당 자동차 회사는요, 미국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대요. 오. 기업이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살인 혐의로. 아니,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자동차를 잘못 만들었거나 했다면, 아니면 리콜을 늦게 했다면 그냥 고쳐주면 될 텐데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을 텐데 도대체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유가 뭘까요?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설계 자체에도 결함이 있었대요. 일단 자동차 폭발 사고가 났던 것은요,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만요, 연료 탱크에 심각한 안전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충돌에도 폭발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거야 설계가 잘못된 거니까 리콜을 하면 되지, 왜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하느냐,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재판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대요. 뭐냐, 해당 자동차 회사가요, 폭발 사고가 잇따르자 이 회사도 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러쉬 사운비 보고서라는 거, 이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 보고서가 내부 보고서니까 이 해당 회사에서만 보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게 드러나 버렸어요. 근데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아까 얘기대로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냐, 아까 얘기대로 폭발 원인은 연료 탱크 문제인데 이를 수리하는 비용을 이 보고서에서 추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량 한 대당 수리비가 겨우 11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0원, 12,000원밖에 안 돼. 문제는요, 아까 이 차가 엄청 인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당시 이 차가 이 사고가 있기 전에 팔려나간 대수가 1250여만 대. 엄청나게 팔렸죠. 따라서 수리비가 적게 들지만 이 1250여만 대를 다 수리하려면 비용이 좀 많아요. 1억 3,7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66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1,466억 달러 들여서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음부터가 놀라워요. 왜 이런 걸 이 보고서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계산했대요. 차 수리를 통한 사고 예방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 쉽게 얘기하면 편익, 이걸 계산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수리를 만약에 아까 연료 탱크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수리하지 않아서 발생했었을 때 예상되는 사망자를 계산해봤더니만 한 180명 정도. 그러면 1인당 보상비를 한 20만 달러 정도 주면 되겠지. 그리고 사망만 하는 게 아니라 화상이나 이런 피해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자도 한 180명 정도. 1인당 보상비를 6만 7천 달러 정도면 되겠지. 그 차도 탔을 거 아니에요. 화재 차량 한 2,100대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한 대당 수리비는 700달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총합을 더했더니 4,953만 달러로 나왔다고 합니다. 진해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국 엔진 결함을 전부 수리하면 발생하는 편익은 4,953만 달러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엔진 결함을 전부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였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1억 3,750만 달러. 2배가 넘어버리죠. 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제 경영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한 거예요.
수리했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수리했었을 때 나오는 편익, 이걸 분석한 거예요. 비용 편익 분석 다들 아시죠? 뭔가 투자했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이로 인한 편익을 비교해서 비용이 많으면 이런 투자 안 하죠. 편익이 많을 때만 투자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용 편익 분석 아니겠습니까? 사고 위험이 있어 고치는데 이거를 투자로 생각해서 이 회사는 비용 편익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비용 편익 분석을 했어요. 해당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경제 경영학의 비용 편익 분석 가르침에 따라 아까 비용이 2배가 넘게 더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 회사는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엔진 결함을 수리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이 죽던 말던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 사람 180명 죽어도 180명이 다쳐도 거기에 보상비 주는 게 훨씬 싸. 결함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소중한 목숨을 이렇게 돈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역겹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이게 지금 1970년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에이, 이 PD 박 PD가 소설 쓰고 있네, 무슨 영화 속에서 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요,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는요,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어떤 회사일까요? 왠지 포드일 것 같은데. 맞아요. 박 PD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해당 회사는요, 미국의 포드사였고요. 아까 엔진 결함을 일으켜서 폭발했던 자동차 모델은요, 한때 미국의 국민차로 불렸던 핀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이거를 무시하고 수리를 안 해주니까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한 거예요. 문제는요, 이 살인 혐의 재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왠지 포드가 졌을 것 같아. 아, 그랬으면 얘기가 달라졌겠죠. 네. 포드는요, 이게 이런 재판이 1, 2년 사이에 안 끝나잖아요. 수년간의 법정 다툼을 겪었고요. 1978년에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배상 당연히 했겠고요. 그 당시만 해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동차 리콜도 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요, 살인 혐의. 이건 어떻게 됐을까? 살인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대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따지는 이 추악함을 보였는데도 무죄 판결. 미국 판사도 어쩔 수 없이 기업 편인 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때문에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의 대형 자동차 리콜 사건 끊이지 않고 벌어지잖아요. 네. 이때 이 자동차 회사한테 살인 혐의를 줬었으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실제로요, 1993년에도 GM 제너럴 모터스 있죠, 여기도요 충돌 화재에 취약한 차체 구조를 미리 알았었대요. 그런데 여기도 비용 편익 분석을 또 했어요.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금, 제조 비용, 이거를 계산해 본 결과 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우리도 가만히 있어, 그냥 뒀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기도 큰 비난을 받았겠죠. 이 회사도 결국 수십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물기는 했지만 살인죄로 처벌받진 않았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판사들은 칼이나 뭐 이렇게 흉기를 들고 누구를 찔러 죽여야, 총으로 쏴 죽여야만 그거를 살인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미국의 옛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벌써 짐작하셨겠지만 우리나라에 벌써 이런 일들 벌어지고 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죠. 지난 주말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밀양 세종병원 참사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불이 난 다음에 신고를 했는데 3분 만에 소방대가 도착을 해서 초기 진화에도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돌아가신 분이 39분. 네. 대형 참사가 발생했죠. 물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많았다는 점, 이거 다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렇게 동네 개인 병원이 아닌 이상은 천장에 스프링클러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불에 탄 환자는 한 분도 안 계신데 연기에 질식해서 돌아가신 환자가 많았잖아요. 당시 세종병원장과 이사장이 진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뉴스에서 그대로 봤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병원은 건축 면적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작은 병원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고령의 환자가 많은 병원인데 화재의 가장 기본 장비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얼마 전 벌어진 제천 화재 참사에서도 이 스프링클러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잖아요. 누군가 장관아 피해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젠가요? 이 PD님 지역에서도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는데 소화전, 왜 우리 복도에 소화전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잠가놨다면서. 그러니까요. 일단 이 병원장의 얘기대로 법 규정 한번 살펴볼게요.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요, 근린생활시설, 세종병원은요 건축법상 일종 근린시설이거든요. 이게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대요. 예. 근데 세종병원은요 연면적이 1,489제곱미터거든요. 이 기준에 미달해요. 수용 인원도 시행령에 명시된 산정 방법을 적용하면요 496명, 4명이야 4명. 4명이 모자라. 이거 차이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에이, 수용 인원은 4명 차인데 면적은 지금 거의 3분의 1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꼼수가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양병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는요 2014년 7월에도 장성 전남 요양병원 화재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이 이후에 의무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 면적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된대요. 하지만 2013년 7월, 그러니까 장성 요양병원 화재 전에 지어진 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이거를 유예해줬대요. 이 규정 적용 겨우 5달 앞두고 참사가 일어난 거죠. 세월호 참사랑 너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법을 떠나 저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런 예외 조항, 유예 기간이 있을까요?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호텔이나 학교도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 병원인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이런 사실 아셨어요? 참사 후에 바로 설치를 강제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또 1년이 아니라 무려 4년이나 둔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4년이면 병원을 몇 번 헐었다 다시 짓고도 남을 기간 아닙니까? 이런 예외 조항, 유예 기간만 두지 않았으면 이번 참사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 환자보다는 돈을 더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병원 갈 때 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딱 들어가서 천장을 봐야 돼. 그러니까요. 스프링클러가 있나 없나. 근데 스프링클러가 있어도요 제천 참사처럼 이거 설치해놓고 잠가버리면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아무튼요, 아까 드렸던 질문, 왜 이런 예외조항 유예기간이 있었을까요? 당장 환자를 보고 있는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해버리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뭐가 혼란스러운데? 병원 영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사하고 있으면 환자들은 안 올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안전하니까? 게다가요, 이런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요, 이런 일이 있었죠. 자고 나면 요양병원 하나 생겼을 것이라는 정도로 요양병원이 빠르게 늘어났잖아요. 아,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요, 요양병원 병상수 증가 속도가요 2008년에는요 7만 6천여 병상이었거든요. 2017년 3월 기준으로요 28만 900여 병상, 4배나 늘어났어요. 9년 만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이거는 고령화가 빨리 진행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고령화가 갑자기 9년 동안 빠르게 진행됐을까요? 이것뿐만 아니죠.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환자복이나 침대 커버 등이 불에 잘 타는 소재이기 때문에 참사를 키웠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요, 환자복이나 침대 커버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소재라고 있거든요. 네. 이것만 허용을 한대요. 이 소재가 아니면 환자복이라 병원에 닿는 침대 커버로 쓸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요것 때문에 병원 참사가 있었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벽구가 없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어제 저녁부터 또 밝혀졌죠. 세종병원이 불법 중축을 너무나 많이 했대. 네. 근데 이거를 시에서 다 알았다는 거예요. 경고도 했대요. 근데 벌금만 내면 이걸 그냥 봐줬다는 거예요. 8년 동안이나 불법 중축에 걸리고 벌금 내고 버텨왔다고 합니다. 이 이사장이나 이 병원 원장이 나쁜 놈인데, 근데 이거는 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벌금만 받고 있으면 어떻게 병원을 폐쇄를 시켜버려야지. 맞습니다. 아무튼요, 병원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왜 버젓이 이런 짓을 할까요? 혹시 앞서 얘기한 포드처럼요, 환자를 돈으로 계산했기 때문 아닐까요?
당장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비용이랑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부상자 보상비 이거를 계산한 편익이랑 이거를 비교해 본 거야. 비교해 봤더니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커. 그래서 그냥 한번 버텨봐. 뭐 설마 이런 화재가 일어났겠어? 이러다가 참사를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유독가스 배출 시설이나 난연 소재 교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런 비용 편익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문제는요. 이런 일탈에 이전 정부가 적극 동조했다는 정황이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대못을 뽑았다며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온갖 규제 그냥 싸그리 없애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명박은 이런 거 했어요. 2010년에 건물주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러면서요. 소방 점검을요. 원래는 소방방재청에서 해왔거든요. 이거를요. 건물주가 직접 해라. 민간 업체한테 넘겼대요. 불 나고 안다는 것은 그 건물주 책임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이 소방 점검을 하라면 이거 제대로 할 건물주가 얼마나 있겠어요. 또 이 얘기도 많이 나오죠. 드라이비트 공법. 전 국민이 이거 모르시는 분이 이제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세종병원 외장재에도 드라이비트 공법이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요. 2009년 이명박이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규정된 각종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며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에도 엄청난 유독가스를 배출해서 악명 높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계속 쓰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MB는 그냥 빨리 많이만 지으면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요. 이뿐만이 아니죠. 이명박근혜 시절을 거치면서요. 건설사들이 마음 놓고 꼼수를 부릴 수 있도록 필로티 구조 건물 주차장 허가 이것도 해줬죠. 또 주차 공간 확보 면적, 건물 간 이격거리, 용적률 이런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해줬어요. 그래서 주차 공간 더 좁아졌다니까요. 게다가 이를 감시할 소방관 증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지금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홍준표가 밀양 현장에 가서 욕 바가지로 먹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김성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앞서 처음에 오프닝에 얘기 드렸던 축구 옵사이드 규칙을 없애서 난장판 만들어 버리자 이런 속셈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 네. 물론 이 얘기 드리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 책임은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연이은 참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이런 규제 다시 강화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거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죠. 네. 경제학에서는요. 규제 완화의 역설이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보통 신자유주의에선 이런 주장을 하죠. 규제를 철폐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박근혜도 그랬잖아요. 대못만 뽑으면 우리 경제가 벌떡 일어선다. 이명박도 그랬고요. 하지만 규제 완화의 역설은요. 이런 신자유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규제 완화가 재앙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어요. 네. 이런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군가 200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하필이면 18이에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분이 있죠. 그린스펀. 맞아요. 앨런 그린스펀. 앨런 그린스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자잖아요. 규제 철폐의 천병으로 불리는 분이죠. 극단적인 규제 혐오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받던 분이거든요. 이명박 박근혜처럼. 네. 그래서요. 그린스펀은요. 대공황 때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규제 다 없앴어요. 대표적인 게요. 은행들의 수신금리 규제. 즉 금리 상한선인 레귤레이션 Q라는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거를 무력화시켰다고 합니다. 금융산업의 규제 빗장을 풀어 제낀 거죠. 또 예금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구분했던 글래스-스티글법 이것도요. 그가 재임 중이던 1999년에 철폐를 해버렸어요. 이 또한 대공황 때 만들어진 법이었거든요. 한마디로요. 그린스펀 눈에는요. 모든 규제와 정부 개입은 나쁜 것이다. 이거 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때문에요. 경제 석학으로 불리시는 폴 크루그만은 이런 지적을 했죠. 이후 그린스펀의 이런 조치 때문에 이후 규제 시스템은 점차 허물어졌고 은행들은 자신감에 도취됐으며 위험이 커지면서 위기를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실제로요. 그린스펀의 이런 조치 다음에 월가의 방만 경영이 계속 커졌고요.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왔다는 지적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린스펀은요 2006년 퇴임 당시만 해도 16년간의 호황을 이끈 세계 대통령 이런 언론의 찬사를 받았거든요. 그린스펀의 마법이란 책도 엄청나게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후 2008년 이후에는 그린스펀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 줄 아세요?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린 주범으로 불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린스펀은요 2008년 10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축 처진 모습으로 그 당당하던 그 양반이 축 처진 모습으로 출석해서 반성문을 실제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반성문을 읽었어요. 이런 위기,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반성문을 스스로 읊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크루그먼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린스펀도 예방법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니다. 하지만 망각을 했다. 이런 지적을 해요. 왜냐? 위기를 겪으면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랬다가 다시 또 경제가 좀 살아나면 다시 탐욕과 망각의 늪에 빠져가지고 규제를 걷어치우고 또 그래서 위기를 막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92년 대공황도 오고 97년 외환위기도 오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오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망각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고대 페르시아부터 그리스, 로마 이렇게 쫙 보면은 망각의 순환이에요. 망각의 순환.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근데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금융위기도 심각하지만요. 저는 이런 망각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는다는 게 너무나 끔찍해 보여요. 네. 비용 편익 분석을 앞세워서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취급하는 이런 기업이나 은행들 거기다가 이를 눈 감아주고 더 나아가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는 선물까지 안겨주는 일 이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물론이거니와 대형 참사도 또 다시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요. 모든 것을 돈만으로 따지는 비용 편익 분석의 마법 이거를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규제 대문만 보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친자유주의 거짓말에도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죠.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옵사이드라는 적당한 규제를 통해서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한 축구처럼요. 탐욕을 좀 줄이고요.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온사이드에서 페어플레이 하는 것만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이 영국 축구협회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옵사이드라는 걸 도입을 했을 텐데 이들이 왜 이거를 도입을 했을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영국도 대공황이나 이런 금융위기를 여러 번 겪었잖아요. 예. 협회도 어차피 지금은 냉정위에서 기업처럼 굴러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EPL도 이들이 왜 이거를 규제라는 걸 도입을 했을까? 결국 이 규제가 있어야 자기네들도 생존, 나아가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일찍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요. 사람 목숨을 계산하는 매정한 기업이나 병원 철저히 응지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앞서 돈보다 인간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UFC 보는데 거시기 다 찬다고 해봐. 그거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우연이다. 난 몰랐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임원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도 법은 있대요. 해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요. 유죄 판결이 받게 되잖아요. 네. 이런 짓거리를 한 임원 이름을 공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개망신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네. 또 아까 얘기대로 직원이 채용 비리에 연루될 경우에는요. 업무에서 폐지하고요.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요. 채용 비리 관련 징계 시효를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5년도 좀 짧은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연장해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부정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요. 이것도 명문화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겠죠. 5년간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대요. 부정합격자의 경우. 네.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부정채용을 청탁한 자의 이름도 공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것도 개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항상 꼼수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강화를 한다고 해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채용 공고를 안 하다가 갑자기 딱 하루만 올리는 거지. 그러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만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꼼수를 쓰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개정안에 아마 포함을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꼼수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이런 꼼수 더 이상 쓰지 못하게 경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청와대 신문고라는 아주 좋은 곳이 있죠. 그렇죠. 아니면 경불진 신문고도 있어요. 침낭 안에서 덜덜 떨며 밤을 새웠어요. 고생스럽지만 한국에 들어서는 애플 1호점의 첫 고객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능 프로 1박 2일 찍는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한다고요? 네. 이날이 영하 18도였대요. 하필. 아이고. 왜 이 침낭에서 밤을 새웠겠습니까? 서울의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여기 가로수길에서 27일 애플 스토어 1호점이 오픈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날 한 총각이 여기에서 밤을 샌 거죠. 아이고. 자기가 1호 고객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친구는 전날 오후 3시에 도착을 해서 19시간을 벌벌 떨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친구 감기 안 걸렸을까요? 뭐 사진 찍고 기념품 받고 집에 들어가서 아마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지 않을까. 아이고. 뭐 저만의 추측인데 이 친구가요. 아이폰 7 플러스를 쓰고 있고 거기다가 애플워치, 맥북, 아이패드 거의 전 라인업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애플 마니아인데 그만큼 이 애플 스토어 국내외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한누리가요.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관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40만여 명에게 소송 위임을 받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아하. 한국 사법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가 참여하는 공동 소송이 곧 진행이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소송 참여 희망자 40만 3,722명에게 소송 위임을 받아서 3월 중 소장을 제출한답니다. 한누리는요. 구체적인 소송 위임 절차를 거쳐 원고 규모가 확정되지만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소비자 소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송 참여 자격에 해당할 경우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아이폰 사용자들도 소송 위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누리가 제시한 소송 위임 조건 이거 궁금하실 텐데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엄청 추웠잖아요? 네. 살짝 날이 풀리긴 했는데도 춥더라고요. 뭐 주말에 잠깐 따뜻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저는 더 따뜻했던 것 같아. 왜요? 왜냐면요. 와이프한테 진짜 몇 년 만에 칭찬을 받았거든요. 왜 칭찬을 받았는지 아세요? 목욕을 했나요? 목욕했다고 칭찬을 해줍니까? 몇 년 만에 목욕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와이프한테 칭찬 받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은 제 MR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트라제 벌써 10년이 넘어간 차잖아요.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한두 군데씩 이렇게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한 석 달 전쯤인가 사이드미러 있죠. 네. 보조석 사이드미러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이게 접히지가 않아. 자동인데 원래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양쪽이 쫙 접히고 다시 또 누르면 이게 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운전석 거는 되는데 보조석 게 안 되더라고요. 와, 10년 전에 나온 차인데 그게 돼요? 그때 좋은 차 샀다니까요. 대단하네요. 예, 10년 전에도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장이 나니까 동네에 있는 공업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치려면 얼마나 드나요? 물어봤더니 13만 원 아니면 15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가격이 너무 비싸죠. 거기다가 보통 그런 부품 가격은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 정가잖아. 근데 13만 원 아니면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이드미러 자체가요. 요즘은요. 그냥 순정품으로 보급되는 게 색깔이 맞춰서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냥 흰색 맨바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색 맨바탕에 사이드 미러를 달기 전에 거기다가 색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 차와 비슷한, 제 차는 은회색이거든요. 네. 은회색을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대요. 근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거 칠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질까? 근데 공업사 사장님 얘기로는요, 이거를 도색이라고 하죠. 도색을 할 때 도색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도색 넓이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대요. 한 번 도색을 하게 되면 전체 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합니다. 에이,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요, 그 공업사 사장님이 도색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도색업체에 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고. 저보로는 이거를 폐차장이나 이런 데 가면 저와 비슷한 색깔의 차가 폐차될 때 그 부품만 따로 떼가지고 판매하는 곳이 있으니 거기서 사다 다시는 게 훨씬 쌀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래야 되나? 제가 석 달 동안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사이드미러 접지도 않고 좀 무리하게 옆 운전자들한테 무리하게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희 애들도 자꾸 뭐라고 하고 와이프도 이거 불편하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일단 폐차장에 한번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 색깔의 사이드미러가 있어야지 그걸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그 차가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있는 폐차장은 제가 한 달 전부터 전화했는데도 네. 그 색깔의 차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요, 11번가나 옥션이나 이런 인터넷에 그 폐차된 차로부터 나온 부품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이드 미러도 있어요. 전동 사이드 미러가. 예. 그래서 그걸 샀죠. 이제 산 다음엔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달아야 되잖아요. 네. 공업사에 또 갖다 주면 공업사 사장님은 이것도 공임을 다 친인척까지 확대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거죠. 아하. 고액 상속 체납자는 본청 중심으로 기획 분석 검증을 하도록 하고, 체납 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는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여권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금이 많이 밀리면은 해외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해야지 세금 제대로 낼 것 같습니다. 예. 인천에서 밀항을 해야 돼. 이제는 아하. 세금을 안 내면. 인천에서는 좀 밀항이 힘들지 않나요? 밀항을 해도 그 배 지하칸 같은 데 있잖아요. 물고기 넣어두는데. 물고기랑 같이 숨어 있어야 돼요. 예. 간혹 질식사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 앞으로 질식사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무섭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자료는요, 업종별로 시각화해서 일반 국민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러한 보도가 나오니까 어떤 분이 사이다 발언을 해주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아예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주민등록, 의료보험, 운전면허 이런 거 다 말소를 해버리자.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죠. 나라에서 보호해줄 이유도 없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저희 경불진도 못 뜨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불진은 해외에서도 공짜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또 주말에 화나는 뉴스가 전해졌죠. 뭐냐면요,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금융권에 엄청 많다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권한테 니네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해봐라. 그때는 없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정부가 다시 한번 이거 좀 이상한데? 조사를 해봤더니만 줄줄이 엮여가지고 다 드러나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정부가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대요. 어떤 방침이냐?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한 벌칙 제재 조항을요 강화하고요, 채용 과정에서 부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각 예비 합격자에게 순번을 부여한대요. 네. 대학 입시처럼요. 그래서 지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합격자 중에 채용 비리가 나오면 그 사람 퇴사시키고 예비 순번자 중에 다시 입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해요? 빈자리는 나중에 다시 또 채운다는 몰래? 거예요. 몰래 채우는지. 아무튼 공공기관에서는 그동안에 뭐 인건비 세이브 된다, 그냥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요, 정부는요 또 채용비리 발생 시 연루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대요. 그리고 퇴출을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방침도
세웠다고 합니다.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만 걸려도 다 퇴출시켜버리겠다는 거죠. 네. 특히 이런 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는요, 임원들이 많이 저지르잖아요. 네. 심지어는요,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모 은행에서는요, 면접을 보는 그 면접 임원 면접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대. 우연일까요? 미리 알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면접관 아들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고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보통 올림픽이나 이렇게 국제 대회 하면은 그 나라 선수가 들어가는 종목에는 그 나라 심사위원이 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고 금융권이 그동안에 채용 비리를 저질러 왔는데 니네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일 저지른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치. 내 자식 내가 면접 볼 수도 있지 뭐.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쵸.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달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주문을 한 다음에 인터넷을 또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각 차별로요 인터넷 카페들이 다 있거든요. 제 차 트라제 오너들의 모임도 있어.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올라온 게시물들 보다 보니까 혼자서 DIY로 사이드 미러를 교체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셨냐? 유튜브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고치는 방법이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대요. 어허. 진짜일까?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진짜 있어. 사이드미러 교체 이렇게 치면요, 사이드미러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요, 아마 공업사 사장님이나 뭐 카페 회원인 것 같아요. 그걸요 A에서부터 Z까지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이야. 근데 단점은요, 유명차죠. 잘 나가는 차에 대한 그런 건 있고요. 각 차마다 이게 또 교체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겠어요? 네. 트라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트라제는 그 동영상을 보고 교체하려고 했더니만 그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다른 차는 차 문에 뭐 어디를 뜯으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트라제가 제일 쉬워요. 드라이버 하나만 가지고요, 그 사이드 미러 바로 밑에 그쪽만 살짝 열면 되는데 그 동영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일반 뭐 오피러스나 이런 차의 사이드 미러 교체하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도 또 인터넷 찾아봤더니 드라이버로 이렇게 여는 방법을 그냥 말로 설명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만에 그대로 쫓아해가지고 사이드 미러를 고쳤거든요. 네. 그 고치고 왔더니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공업사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칭찬을 해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상당히 아꼈겠네요. 그렇죠. 원래 공업사 사장님은 13만 원에서 1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드린 돈은요, 인터넷에 살 때 그걸 32,000원에 샀어요. 쿠폰 할인까지 받아서. 그리고 제가 드린 2시간. 근데 해보니까요, 교체하는데 방법만 알면 10분도 안 걸리겠더라고요. 제가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어디를 드라이버를 대가지고 열어야 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한 2시간 동안 헤맸긴 했는데 방법만 알면 또 고장나면 제가 고쳐도 10분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제 엔진 오일 갈고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엔진 오일 교환법도요, 예. 동영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혹시 자동차 부품 같은 거 바꿔야 되는데 공업사에서 너무 많이 부른다 하면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 공업사 사장님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어요.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저희 애청자분들은 좋아하시겠죠. 사실 유튜브에 비밀이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엔진 교체하는 거 이런 거 말고는 동력계 부품 바꾸는 게 아니면은 충분히 유튜브 보고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전동 사이드 미러를 제 손으로 고쳤다니까요. 하긴 저 총각 때 타이어도 제가 갈았어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앞으로는 고액 상습 체납자 더 버티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와하. 자, 그리고 대주주의 변칙 상속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이 됩니다. 오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서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고액 상습 체납자가 보통은 이 재산을 숨길 때 누구 이름을 빌리겠습니까? 친구 이름을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 수금 없이 인지대 등의 소송 비용을 모두 한누리가 먼저 내고
다만 승소를 했을 때 승소 금액에서 소송 비용과 성공 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국내법의 경우에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별도 소송 없이 전체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 소송제가 증권 분야에만 도입이 돼 있다. 이거 예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랬었죠. 이번 소송은 소송 인단에 한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누리는요, 국내 법원에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요. 이용자 몰래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저하한 애플의 행위가 민법상 채무 불이행, 불법 행위, 소비자 기본법 위반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요 1인당 20만 원. 좀 적은데요? 예, 많이 적죠. 앞에서 제가 19시간을 꼬박 센 총각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날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줄을 제법 섰더라고. 저도 봤어요. 그 추운 날에 그만큼 한국 소비자들은 애플 브랜드를 사랑하는 분이 많아요. 신뢰하는 분도 많고. 그런데 애플이 정작 소비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행각, 이거는 소비자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게 일방적인 원사이드 러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생살이 보일 정도로 벗겨진 발로 메이저 테니스 대회 4강 신화를 이룬 정현 선수. 네. 근데 정현 선수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스포츠 스타가 있으시거든요. 아, 박항서 감독? 맞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우리한테 큰 감동을 주고 계시죠. 뭐 박항서 감독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베트남 U23 대표팀을 이끄시고 계시죠. 근데 이끈 지 3개월 만에 아시아 축구 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잖아요. 네. 3개월 만에. 그래서 박항서 매직이다. 예전에 저희 월드컵 때 히딩크 매직 이것과 비슷하게 베트남 국민들한테 추앙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결승이 열렸었잖아요. 근데 연장전 끝에 아쉽게도 우즈베키스탄한테 1대2로 석패를 했죠. 그렇지만 베트남에서는 그래도 잘했다. 네. 국민 영웅이다. 대대적인 행사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눈이 막 오는데 선수들은 반팔을 입고 뛰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경기장이 아예 선이 안 보일 정도로 하얘. 그런데도 축구를 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런데도 한 골을 먹은 상태에서 동점골을 만들고 연장까지 갔는데 좀 아쉽게 지긴 했지만 네. 베트남 선수들 진짜 잘 뛰더라고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었어요. 많은 분들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베트남이 출전한 결승전 경기를요. 어디서 우리 국민들이 봤느냐?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이거를 실시간 생중계를 했어요. 근데 재미난 게 또 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네이버나 이런 데 실시간 중계 같은 데 보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축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죠. 그리고 해외 축구 네.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죠. 그러면 베트남 결승전도 해외 축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이버에서는요 이거를 그냥 축구에 실었어. 아, 박항서 감독이 한국인이니까 그랬나 보죠.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박항서 매직에 열광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번 경기